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당은 혁신위와 지도부 간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국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탄핵안이 민주당에서는 처리해야 될 안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그다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당초에 예정했던 대로 30일 날 어떤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당초에 예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철회된 내용을 이번에 30일에 함으로써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그 안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5인 협의체를 벗어나고 있어요. 운영 자체가 지금 방통위원장과 지금 현재 여당 추천 위원 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물론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의 야당 추천 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부분,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한 권한은 국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비상적 권한이긴 하지만은 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조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요? 뭐 오늘 오는 길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국회도 지금 계속 얼어붙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그 탄핵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은 저희는 애초부터 정략적,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중도 보수층 많은 분들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거는 국회의 의석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까지 지금의 언론 환경, 그러니까 자신들이 총선을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언론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보고 있고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내년 총선까지 갖고 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건데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을 일삼는 민주당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본회의가 열리냐 안 열리냐에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합니까?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통 관료 출신이고요. 예산안 처리를 담당했던 재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분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잡힌 본회의에 탄핵안을 받아들여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유감이고, 그래서 우리 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내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한 국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분명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숫자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탄핵안은 통과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그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를 부정한다면 그건 총선을 부정하는 것이죠. 어떤 민의의 표현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은 그것으로서 어떤 해야 할 권한, 국회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정략적이냐 아니다 이런 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이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비위 검사 아니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저 스스로는 탄핵이라는 것은 비상적 권한이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최후적 수단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고발이라든지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든지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헌법재판소에 검사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검사의 비위 기준이라든지 검사의 탄핵 기준을 우리가 한번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싶고요. 어찌 보면 김진표 의장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제일 처음에 발의했을 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1월 중순에는 열지 않았었거든요.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야속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절차를 우선시하는 김진표 의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고 이번에 예산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 때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국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각 당의 내부 사정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의힘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혁신이 일단 해당 안건 즉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고 또 하나는 이뇨한 위원장이 공천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떻게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 나옵니까? 혁신이가 이번에 이 대통령 측근 또 지도부 또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죠. 기한을 다음 주 월요일 4일로 정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은 만큼 우리 지도부가 분명한 고민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3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혁신위가 여러 가지 역할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이뇨한 위원장이 요구하는 워딩 자체는 약간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강의 여론을 보면 혁신위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 여론보다 높았던 건 사실인데 이번에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이뇨한 위원장이 자신이 맡고 싶다라고 했던 건 물론 이후에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는 밝히긴 했지만 뭐 일정 부분 조금 스텝이 꼬인 측면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3일간의 숙고의 시간을 저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대표 고민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후의 결과도 한번 어떤 식으로 가는지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당 얘기지만 이뇨한 위원장이 왜 공천위원장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 제일 처음에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김요한 위원장 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 위에는 대통령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팀이에요. 그 의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테마의 혁신안을 지금 최고위에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정치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임무 수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영남 물갈이, 그러니까 뭐 누구로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뭐 본인이 칼을 휘두르겠다. 근데 이제까지 어떠한 혁신위원장도 본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해 달라라고 이걸 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정치를 모른다고 매번 그 인터뷰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치를 모르는 분이 이 정치의 한복판, 특히나 공관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자리에서 그걸 맡겠다고 스스로 자천을 한다는 것이 솔직히 정치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너무나 어색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뇨한 위원장이 추후에 입장문을 다시 냈습니다. 이 입장문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혁신위원회의 요청이 지도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공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진과 지도부 또 친윤그룹의 희생이 없다면 이 희생을 자기가 권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공관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으니까 이게 조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김기현 대표는 2시간 안에 바로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대표는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공관위원 구성은 네. 당에서 하는 거니까. 거잖아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건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의 여러 중지를 모아서 구성을 해야 할 거지 당장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내가 맡아서 이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하십시오라고 할 만한 네. 여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또 뭐 수고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그러면 혁신위를 조기에 해체해도 되는 거냐라는 뜻으로 확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지금까지 이런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데에
수고하셨다라는 표현이지 그런 혁신위의 조기 해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니 벌써 2시간 만에 거절하셨으니까 네네. 뭐 더 이상의 논의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여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제가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얼마나 엉망으로 되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지난 선거에서 어떤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전행 이런 부분 다 공천의 실패로 인해서 총선의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관위원장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를 스스로 모른다고 하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것을 맡는다? 이게 정말 본인의 뜻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칼을 휘두르게 나에게 칼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김기현 대표의 목을 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험지 출마에 대한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임요한 위원장이 요구를 하면서 떠밀려 가듯이 아니면 정말 내쫓기듯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김기현 대표의 어떤 정치 인생을 부정당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요한 위원장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당 내에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어떤 불출마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라든지 어떤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전혀 만들 수 없게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치의 문법을 모르시더라도 ABC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구상이 끝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비대위 얘기가 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또 메시지를 남기는 걸 보면 공관위원 또 비대위 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는 질서 있는 혁신과 개혁을 추진해 가는 정당입니다. 얼마 전에 뭐 의원총회 했을 때도 이용 의원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겠다라는 메시지들을 냈고 그것들이 많은 의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좀 정치 호사가들이 너무 예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인 위원장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문자를 보내서 좀 이르지만 몫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도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는 뜻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 또 과반을 획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과 그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지 그걸 뭐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뭐 최근에 뭐 고유민의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뭐 자기에게 놓인 선택지가 자꾸 좁아지는 모양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등 떠밀려 하는 정치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정치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뭐 한동훈 장관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는 아직은 이르죠. 최대한 아마 늦게 아마 1월 11일 날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어떤 형태로 선거에 참여를 할지 만약 사퇴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한동훈 카드는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매력적인 카드예요. 네.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시간을 빨리 내놔서 민주당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는 걸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찌 보면 마지막에 내미는 어떤 히든 카드 정도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이 섣부르게 저는 나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아침에 저도 인터뷰를 라이브로 들었습니다마는 선대위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로 떠올리지 못할 만큼 저는 오히려 비대위에 대한 그림을 본인이 그렸을까? 저는 본인이 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 그려준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당초에 이게 혁신위가 띄워졌을 때부터 어떠한 계획된 하나의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혁신이 수용이 어렵다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원래 12월 24일까지잖아요. 네. 그거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까? 조기 해체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네. 당은 12월 24일 예정된 시기까지 혁신위의 활동을 하고 또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을 뭐 답변 기한으로 줬으니까 네. 3일간 또 주말간 어떤 그 답안을 내놔서 혁신위와 뭐 지금 갈등처럼 보이는 양상이 있습니다만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더 당의 개혁을
가열차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뭐 조기 해체 가능성에 대해서 벌써 이 당 대변인인 제가 얘기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제 때문에 안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팽팽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 개개인마다 어떠한 이 지금 현재 현행 제도, 네. 현행 지난 21대 총선 사용했던 방법으로 하게 됐을 때 뭐 그 방법도 좋다. 그렇지만은 위성정당을 만약에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진짜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란 말이죠. 만든다고 이미 공언을 하고 있고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라서 만들 것이냐 지난번과 같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뒤집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지난 어떤 가결 사태에서 부결 호소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스스로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것을 과거 어떠한 20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치 혁신에 대해서 어떠한 화두를 던질 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없다고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분이냐 실리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원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이 기호 1번 일당을 놓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저는 상당히 저 스스로도 마음과 머리가 다른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저는 당론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뢰나 명분과는 이미 거리가 너무 먼 정치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국회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포기하기는커녕 나를 가결시키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방탄국회 열었습니다. 그런데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병립형이 유권자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뽑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당론으로 주장했고 정계특위에서도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아까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와 명분 속에서 고민을 거듭하면서 내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이 당론을 정해서 사실 정계특위 이 마감 시한이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선거 4개월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룰을 세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이 밀린 숙제가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병립형 회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병립형.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팽팽한 논의죠. 네, 이 논의가 끝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법원의 선고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선고가 있었어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 선고받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직접적인 연결성이 인정되기는 조금 이른 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용 부원장 아직은 1심입니다만은 김용 부원장이 경선 당시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은 그것이 곧 대선 경선에 쓰였다. 라고는 인정되지 어떤 확인된 바는 없거든요. 수사도 거기에 대해서 진척된 바가 없고 일단 김용 부원장이 어떤 유동규 씨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과거에 성남시의원 시절에 이제 7천만 원을 받았다는 뇌물죄에 대해서 인정된 것이 이제 오늘 판결이어서 저는 이 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현행 재판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어차피 지금 김용 씨 재판도 지금 이제 1심에 불과하고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인정한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아마 김용 측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탄핵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율사 출신은 아닙니다. 언론인 출신인데 뭐 설 변호사님이나 이재명 당대표나 모두 변호사 출신입니다. 1심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마 변호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결과 항소를 통해서 이게 다시 무죄로 바뀌는 경우는요. 글쎄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법 상식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내일 재판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후에 얘기 나눌지도 모르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법원 드나들면서 어떻게 총선을 준비하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김용이라는 분이 받았는데 사실 이번 판결이 나왔을 때 이재명 당대표는 유감의 뜻이라도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김용, 정진상 두 분은 자신이 얘기했던 자신의 분신 또는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분이잖아요. 대통령의 아들 구속되는 사태도 과거에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유감의 뜻이라도 밝혔습니다. 자신의 측근이라고 밝혔던 사람이 이렇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했었어야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사안을 봤습니다. 예, 뭐 잠깐 이야기를 해줬다시피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비명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어떤 당 밖으로 나가서 어떤 새로운 정치적 구심의 역할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찌 보면 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시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 대표의 이러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지하지 않은 분도 계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누구와 어떠한 주장을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행동으로 가실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재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곧 있으면 총선 기획단이 끝나면 이제 공심위가 열릴 것이고 또 이른 또 선거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면 꼭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대표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각 당의 선대위라든지 어찌 보면 또 공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대표의 역할이 크게 그렇게 뭐 리스크가 있을 정도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겠느냐? 저도 뭐 이 부분에서는 모처럼 우리 설 변호사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과거 정치적 여정을 고려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 또 앞으로의 비전을 고려했을 때 신당을 독자로 추진해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추동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3당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아주 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지역적 기반이 뭐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의미 있는 추동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정치적 위세가 약해진 측면이 있고요. 전남지사를 하긴 했지만 호남이라는 정치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적인 신당을 통해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 이후에 대권을 노려보겠다라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